43. 마지막 길. 새벽 5시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직 최후의 편지를 끝내지도 못한 시각에 파리 48구 전 지역에서는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7시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행동을 개시했고 발사 준비가 된 대포가 다리와 교통의 요로를 차단했고 총금을 든 보초병이 시내를 순회했고 기병이 연두에 울타리를 만들며 도열했다.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한 여자 때문에 무수히 많은 군대가 집결했다. 희생자가 권력을 겁내는 이상으로 권력이 희생자를 겁내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7시에 간수의 하녀가 살그머니 감방으로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2자루의 초가 타고 있었다. 구석에는 감시를 늦추지 않고 감시 장교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로잘리는 처음에는 왕비를 보지 못했다. 왕비의 모습을 보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계속 피를 쏟아 지쳤을 뿐이었다. 착한 어린 시골 처녀는 죽음을 선고받은 여자 앞에, 왕비 앞에 이중의 감동을 받고는 떨면서 서 있었다. 마담, 그녀는 감동해서 다가갔다. 어제 저녁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어요? 낮에도 거의 안 잡수시고요. 오늘 아침에 뭘 가져다 드릴까요? 아가씨,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모든 것이 끝난 거야. 왕비는 그대로 누운 채로 대답했다. 그러나 하녀가 그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온 수프를 여러 번 권하자 지친 왕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로잘리, 수프를 이리 줘. 그리고 그녀가 몇 숟갈을 들고 나자 어린 처녀는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 갈 때에는 검사 앞에 나갈 때 입었던 검은 상복의 착용을 금지당했다. 눈에 띄는 상복이 민중을 흥분시킬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저항하지 않고 가볍고 흰 드레스를 입기로 결정했다. 이제 와서 어떤 옷이든 무슨 상관이랴. 그러나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치욕을 겪어야 했다. 왕비는 계속 추리를 했기 때문에 내인은 온통 피로 지저분했다. 마지막 길을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게 가려는 자연스러운 소망에서 그녀는 새 네이로 갈아입으려고 감시 장교에게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단 1분이라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엄한 명령을 받았던 그는 잠시도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왕비가 침대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쪼그린 채 네일을 갈아입는 동안 동정심이 많은 하녀는 벗은 몸을 가리도록 왕비 앞에 서 있었다. 그렇지만 피 묻은 내복은 어디에 치운단 말인가? 그녀는 여자로서 더럽혀진 리넨 네일을 낯선 남자 앞에 남기고 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유품을 가져가려고 올 사람들의 호기심 많고 파렴치한 눈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녀는 급히 네일을 조그맣게 똘똘 뭉쳐서 벽난로의 우묵한 곳에다 밀어넣었다. 특히 정성스럽게 옷을 입었다. 거리에 나가본 지도 자유로운 넓은 하늘을 바라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이 마지막 길에 그녀는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자다운 허영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간의 존엄성을 생각한 것이었다. 그녀는 옷차림을 가다듬고 목을 가벼운 모슬린 천으로 싸고 가장 좋은 구두를 신었다. 백발이 된 머리는 모자로 감추었다. 8시가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형리는 아니었다. 그는 공화국에 선서를 한 신부였다. 왕비는 참여하는 것을 정중히 거절하고 자기는 선서를 거부했던 신부들만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서 마지막 가는 길을 동반해도 괜찮느냐는 신부의 질문에 냉담하게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외면적인 냉담함은 일종의 방패로서 마지막 길에 대한 마리 앙뚜아네트의 내적인 결의를 보여주었다. 10시에 거인처럼 큰 젊은 형리 상송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르러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등 뒤로 묶게 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목숨은 전혀 건질 도리가 없다는 것, 구할 수 있는 것은 명예뿐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연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태연한 태도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의 죽음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11시경이 되자 감옥 문이 열렸다. 문 밖에는 박피공의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크고 힘센 한 필의 말이 끄는 사다리 마차였다. 루이 16세는 문을 닫은 의장마차로 장엄하고 의미있게 죽음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거친 호기심이나 고통스러운 정오심으로부터 유리벽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공화국은
불같이 전진하여 많은 변모를 거쳤다. 공화국은 기요틴으로 여행에서까지도 평등을 요구했다. 왕비라고 해서 보통 시민보다 더 편하게 죽을 이유가 없었다. 카페 미망인에게는 사다리 마차면 충분했다. 사다리 사이에 놓인 널빤지가 좌석 구실을 할 뿐 깔개도 없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를 죽음으로 몰아간 모든 사람들, 마담 롤랑, 당통, 로베스피에르, 부키에, 에베르, 역시 후에 이 딱딱한 널판지에 앉아 최후의 길을 갔다. 재판을 받은 그녀가 재판을 한 자들보다 한 발 먼저 간 것뿐이었다. 맨 먼저 콩시 에르제리의 어두운 복도로부터 장교들이 걸어 나왔다. 총을 손에 든 감시병 1개 중대가 그 뒤를 따랐고 그 뒤에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침착하고 확고한 걸음걸이로 나타났다. 형리 상송은 그녀의 두 손을 뒤로 묶은 긴 끈을 잡고 있었다. 마치 수백 명의 감시인과 군인들로 둘러싸인 재물이 도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불필요한 이러한 굴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조롱의 외침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왕비는 조용히 마차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 상송이 손을 내밀어 왕비를 태웠다. 그녀 곁에는 지라르 신부가 자리를 잡았다. 형리는 손에 끈을 쥔 채로 꼿꼿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카론, 이 카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강의 뱃사공입니다. 카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실어 나르듯이 그는 무감각하게 매일 자신의 짐을 삶의 저편에 실어 나랐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와 그의 조수는 내내 삼각모를 겨드랑이 밑에 끼고 있었다. 그들이 현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여자에게 자기들의 슬픈 직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비참한 마차는 길 위를 천천히 구르기 시작했다. 누구나 이 광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딱딱한 자리에 앉은 왕비는 초라한 마차가 나쁜 길 위에서 흔들릴 때마다 뼛속까지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창백한 얼굴은 무표정했고 붉게 충혈된 눈은 곧장 앞을 쳐다보기만 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길 옆에 늘어선 사람들에게 불안이나 고통의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최후까지 강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적들은 그녀가 절망하고 기력을 잃는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 있었으나 허사였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당황하지 않았다. 생로셰 성당 근처에 모여선 여자들이 늘 하던 대로 소리 높여 조롱했을 때에도 또 배우 그라몽이 이 황량한 장면에 흥을 돋구기 위하여 국민군 제복을 입고 말을 타고 죽음의 마차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칼을 휘둘러대며 저 여자가 악명 높은 마리 앙뚜아네트이다. 이제 세상을 하직하려고 한다. 벗들이여 라고 소리쳤을 때에도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 같았다. 등 뒤로 묶인 두 손이 목덜미를 뻣뻣하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앞만 쳐다보았다. 거리의 요란하고 시끄러운 광경은 이미 심적으로는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녀에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입술에는 아무런 경련도 일어나지 않았고 몸도 전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자신 있는 태도로 경멸하듯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래야 에베르는 다음날 자신의 신문 페르디셴지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 장녀는 죽을 때까지도 대담하고 뻔뻔스러웠다. 생호 노래가 한 모퉁이. 요즘 카페 드라 레장스가 있는 곳에 한 남자가 손에 연필을 들고 종이를 든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가 바로 가장 비열한 인물이며 또한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였던 루이 다비드였다. 그는 혁명 동안에는 권력을 쥔 사람들 밑에서 일을 했으나 그들이 위험에 처하자 그들을 저버렸다. 임종시의 마라를 그렸고 테르미도르, 이 테르미도르는 혁명력의 11월입니다. 테르미도르 제8일에는 로베스피에르에게 비장한 말투로 함께 마지막까지 잔을 비우겠다고 맹세를 해놓고는 제9일에 숙명적인 국민공회가 개최되자 영웅적인 갈증이 사라져버린 비참한 이 영웅은 몰래 집에 숨어서 참으로 비겁하게 그러나 멋있게 기요틴을 피했다. 혁명 중에는 폭군의 적대자였던 그는 새 독재자가 나타나자 제일 먼저 방향을 돌려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그리고 지난날의 귀족에 대한 정오를 내던지고 남작 칭호를 받기에 이르렀다. 권력에 대한 영원한 변절자의 전형으로 성자에게 아부하고 패자에게는 무자비했던 그는 성자의 대관식을 그렸고 패자가 형장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그렸다. 오늘 마리 앙뚜아네트가 타고 가는 죄수 호송 마차를 나중에 탄 당통은
이미 그의 교활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못된 종놈 근성 같으니라고 경멸의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종의 근성과 비겁함이 천성이기는 했지만 뛰어난 눈과 정확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단숨에 종이에다 형장으로 가는 왕비의 모습을 그렸는데 놀랄 만큼 뛰어난 스케치였다. 이미 아름다움은 사라진 약간의 자부심만이 남아있는 늙은 여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입은 그만하게 다물고 속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처럼 눈은 냉담하고 손을 뒤로 묶인 채 마치 왕좌에라도 앉아있는 것처럼 죄수 호송마차에 꼿꼿이 앉아있는 여자를 돌처럼 굳은 얼굴 윤곽에는 말할 수 없는 경멸이 흘러내리고 솟아오른 가슴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엿보였다. 인내는 고집으로 변하고 고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이 되어 이 괴로운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위험을 주었다. 정오심조차도 훌륭한 태도로 죄수 호송마차의 굴욕까지 극복하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품위를 이 종이 위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었다. 지금은 콩코르드 광장이 된 거대한 혁명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에벨의 품위 없는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왕비가 국민의 면도칼에 잘려 죽는 다시 없는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호기심 많은 군중은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옆에 앉은 아름다운 여자와 수다를 떨고 웃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신문팔이로부터 신문과 만화를 사기도 하고 왕비와 애인과의 이별이라든가 옛 왕비의 대광란 따위의 기사가 쓰인 팸플릿을 보기도 했다. 오늘은 누구의 머리가 잘릴지 내일은 누구의 머리가 잘릴지 서로 맞춰보기도 하고 의논해보기도 했으며 심심하면 오점상에서 레몬, 빵, 호두를 사 먹기도 했다. 다시 못 볼 장면이기 때문에 약간 지루해도 참는 수밖에 없었다. 호기심 많은 파도치는 검은 무리들의 머리 위로 이 활기가 넘치는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생기 없는 두 개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나무다리 기요틴과 새로 갈아놓은 도끼였다. 기요틴은 마치 서글픈 신이 입고 간 장난감처럼 회색 하늘에 멋대로 줄을 그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기구의 음산한 의미를 모르는 새들이 그 위로 철없이 날아갔다. 이 죽음의 문 옆에는 거대한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었다. 그곳은 전에는 루이 15세의 동상이 서 있던 자리였다. 위험에 찬 여신상은 프리지아 모자, 이거는 자코뱅당의 붉은 모자, 즉 자유의 상징입니다. 프리지아 모자를 머리에 쓰고 칼을 손에 들고 있었다. 자유의 여신상은 돌처럼 단단한 모습으로 자기 발밑의 불안한 무리들과 옆에 있는 죽음의 기구 저 멀리 어떤 곳, 알 수 없는 어떤 곳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돌로 만든 꿈꾸는 듯한 눈을 가진 여신은 자기 주위의 인간 만사, 삶, 죽음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신은 외치는 사람들의 비명도 듣지 않았고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화환도 발밑의 대지를 물들이는 피도 모르는 채 했다. 사람들 속에서는 항상 이질적 존재가 되는 영원한 사상의 자유의 여신은 입을 다물고 머나먼 곳,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자기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묻지도 않고 있었다. 갑자기 군중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곧 조용해졌다. 이 정막 속에 생오노로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니 기병의 선두가 보이기 시작했고 전에는 프랑스 왕비였던 여자를 묶어서 태운 마차가 길 모퉁이를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뒤에는 자랑스럽게 한 손에는 끈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겸손하게 모자를 쥔 형리 상송이 서 있었다. 거대한 광장은 지 죽은 듯이 조용했다. 물건을 파는 이들도 조용했다. 말 한마디 들리지 않았고 말의 무거운 발굽 소리와 마차 바퀴 도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쾌하게 떠들며 웃던 수많은 군중은 가슴을 조인 채 공포감에 휘말린 채 결박당한 창백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결코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최후의 시련만 참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5분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불멸이 온다는 것을. 마차가 기요틴 앞에 섰다. 침착하게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감옥을 나올 때보다도 훨씬 더 굳은 얼굴로 왕비는 도움의 손을 모두 거절하면서 기요틴의 널빤지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베르사유의 대리석 계단을 오를 때처럼 굽이 높은 검은색 비단구두를 신고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운 걸음걸이로 이 최후의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군중들 위로 하늘 저 멀리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가을 안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딜러리 궁이 눈에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이 최후의 아슬아슬한 순간에 지금과 같은 군중들이 같은 정원에서 자신을 왕세자비로 열광하며 맞아들이던 때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알 수 없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알 도리가 없다. 이제 끝이었다. 형리가 그녀를 잡아채서 널빤지 위에 내던진 뒤 도끼 밑에 목을 가져갔다. 끈을 잡아당기자 도끼가 번쩍한 뒤 둔탁한 소리를 냈고 상송은 피가 떨어지는 머리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다. 숨을 죽이고 전율한 채 앉아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요란한 함성을 질렀다. 공화국 만세. 조임을 당했다가 풀어진 듯한 목구멍에서 만세 소리가 거칠게 터져나왔다. 군중들은 재빨리 흩어졌다. 벌써 12시 15분이었다. 점심시간이었다. 어서 집으로 가야지. 더 이상 돌아다녀봤자 이젠 별 것 없다. 내일, 아니 주말마다 또 달마다 같은 구경거리를 거의 매일 볼 텐데. 점심때였다. 군중은 이미 다 사라졌다. 형리가 작은 손수레에 시체를 올려놓고 머리는 그 양 다리 사이에 놓은 채 작은 손수레를 끌고 갔다. 감시병 몇 명이 기요틴을 감시했다. 그러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광장은 다시 텅 비었다. 단지 하얀 돌로 된 자유의 여신만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서 알 수 없는 목표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들은 것도 본 것도 없었다. 그녀는 인간의 거칠고 어리석은 행위 넘어 저 멀리 머나먼 곳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44. 마지막 글입니다. 만가. 이 몇 달 동안 파리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오래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시간이 빨리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이란 그만큼 빨리 엷어지기 마련이다. 몇 주일 뒤에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처형을 당해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가마득히 잊었다. 처형 그 다음날 에베르는 페르 뒤시엔지에 다음과 같이 떠들었다. 나는 그 여자의 머리가 자루 속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피르먹을 36개의 막대와 함께 그 암호랑이가 수레에 실려 급히 시내에 끌려다니는 것을 보고 쌍필로트들은 얼마나 만족해했을까. 저주스러운 머리는 창녀의 목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온 천지는 빌어먹을 공화국 만세 소리로 진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공포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 걱정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은 매장되지 않은 채 묘지에 방치되어 있었다. 단 한 사람의 인간을 위해서 묘를 파는 것은 너무도 사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기요틴의 다음 차례를 기다렸다가 잔뜩 시체가 쌓인 다음에야 마리 앙뚜아네트의 관에는 생석회가 뿌려져서 새로운 관들과 함께 합동 묘지에 묻혔다. 그것으로 일은 완전히 끝난 셈이었다. 감옥에서는 왕비의 강아지가 며칠 동안 불안하게 짖으며 주인을 찾아 침대에 뛰어오르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나 끝내는 지쳐버렸다. 불쌍하게 생각한 간수가 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시청에 묘지 파는 일꾼이 나타나 계산서를 제출했다. 카페 미망인의 관값 6리브르, 묘와 매장 비용 15리브르 35수. 재판소 직원이 왕비의 몇 가지 되지 않는 초라한 옷들을 거두어 서류를 첨부해서 구빈원으로 보냈다. 불쌍한 노파들은 누구의 것이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옷을 입었다. 이제 동시대인들에게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인물은 완전히 종말을 고한 셈이었다. 몇 년 뒤 어느 독일인 한 사람이 파리에 와서 왕비의 무덤에 대해서 물었을 때 프랑스의 전 왕비가 어디에 묻혔는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온 파리 시내에 한 사람도 없었다. 국경선 저 너머에서도 마리 앙뚜아네트의 처형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너무나도 급쟁이였기 때문에 그녀를 적당한 때에 구출하지 못했던 코브르크 공은 전투 명령을 내리고는 격렬한 복수를 선언했다. 후에 루이 18세가 되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용감한 조처를 조금은 취할 줄 알았던 프로방스 백작은 퍽 감동받은 듯한 태도로 장례 미사를 올렸다. 빈 궁정에서는 너무나도 게을러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구원하려는 편지 한 장 쓰지 못했던 프랑스 황제가 장엄한 궁중상을 명령했다. 귀부인들은 모두 검은 상복을 입었다. 황제 폐하는 몇 주일 동안 극장 구경을 가지 않았으며 신문은 명령대로 파리의 극악한 자켓봉당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메르시에게 맡겼던 다이아몬드는 반납되었고
딸은 체포된 코민의 위원과 교환되었다. 그러나 구출 계획에 든 비용이나 왕비의 차용정서 문제에 대해서는 빈 궁정은 귀머거리처럼 못 들은 채했다. 왕비의 처형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로 간주되었다. 자신의 혈연을 그렇게도 무참하게 대했다는 사실이 황제의 양심을 무겁게 했던 것은 확실하다. 몇 년 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프랑스 왕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스트리아 황가의 철칙이다.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눈을 내리감고는 귀찮고 괴로운 문제가 나온 것처럼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만다. 가문 전체가 이 철칙을 따르며 외국에 주재하는 사절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소식은 단 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는데 그는 충실한 인물 중에서도 가장 충실한 인물 페르센이었다. 매일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끔찍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소식을 듣는다고 해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이 브뤼셀에 도착하자 그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누이에게 썼다. 내 전 생애를 의미하는 사람, 내가 항상 사랑해온 그녀, 결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사랑해온 그녀,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했던 그녀, 내게 그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욱더 새롭게 느끼도록 해주는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아,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일로 내가 당신의 노여움을 사야 합니까? 그녀는 이제 살아있지 않다. 나의 고통은 이제 절정에 이르고 있다. 어떻게 내가 살아나갈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끝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그녀를 똑똑히 기억하며 그녀를 위해서 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나의 가장 귀중한 동생이여, 내가 왜 그녀 옆에서 그녀를 위해서 죽지 못했을까? 그 6월 20일에 그때 죽었더라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나의 가책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녀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녀의 생각에 잠겨 있음으로써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를 가득 채웠던 대상, 내게 모든 것을 의미했던 그 대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녀의 모습은 나를 꼭 잡은 채 따라다닌다. 어디든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 대해서만 말하고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그녀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을 파리에서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것은 모두 신성하며 그 유품들은 영원히 내 고귀한 찬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그의 마음을 메울 수가 없었다. 몇 달 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아, 나는 매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말았는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점에서 얼마나 완전했던가를 생각한다. 그와 같은 여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몇 해가 지나갔으나 그의 충격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모든 일이 그에게는 잃어버린 여자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1796년에 비인으로 가서 그곳 궁정에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딸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감정이 복받쳐 그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청계를 걸어내려오는 내 무릎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딸을 볼 때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에 젖었다. 그는 그녀의 피를 받은 딸에게 끌려갔다. 그러나 그 딸은 명령에 따라 페르센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희생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잊으려는 그곳 궁정의 비밀 명령이었는지 또는 어머니와의 그 죄스러운 관계를 알고 있는 고백 신부의 은명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무튼 오스트리아 궁정은 페르센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가 떠나자 반가워했다. 이 성실한 인물은 합스부르크가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도 한마디 듣지 못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은 뒤 페르센은 무뚝뚝하고 가혹한 남자로 변했다. 그는 세계를 불의에 가득 차고 냉담하다고 여겼으며 삶이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정치적 외교적 야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쟁 중 몇 년 동안 그는 외교사절로서 유럽을 두루돌면서 빈, 카를스루에, 라슈타트, 이탈리아, 스웨덴 등지를 돌아다녔다.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심을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했다. 그의 일기는
그가 사랑하는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다. 그녀가 죽은 10월 16일 날짜에는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오늘은 나에게는 외경의 날이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나의 비통한 마음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6월 20일이라는 날짜 역시 그의 생애의 운명적인 날이 되었다. 그는 바렌으로 도주하던 그날 루이 16세의 명령을 쫓아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험 속에 혼자 내버려 두었던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날을 자기의 개인적인 날로 해결하지 못한 짐스러운 날로 항상 기억했다. 이렇게 살아남아 목숨을 부지하면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자책 속에서 사는 이보다는 그날 백성들의 손에 조각조각 찢겨 죽는 편이 더 용감하고 더 나았으리라고 그는 몇 번이나 탄식했다. 왜 나는 6월 20일 그녀를 위해서 죽지 못했을까? 이런 신비로운 비탄이 일기 곳곳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운명이란 우연의 일치와 숫자의 신비로운 유의를 좋아한다. 몇 년 뒤에 운명은 그의 로맨틱한 희망을 이루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6월 20일 페르세는 꿈꾸어온 죽음을 맞았으며 그것도 자신의 희망과 꼭 같은 죽음이었다. 페르세는 직위를 원하지 않았지만 고국에서 서서히 강력한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 이름이 회자되었다. 명예 원수이며 가장 강력한 왕의 고문으로서 권세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가혹하고 엄격한 18세기적인 군인이었다. 그는 바렌에서의 그날 이후 자기에게서 왕비를 빼앗아간 민중을 정오했으며 그들을 악의에 찬 천민으로 비천한 몰입애들로 생각했다. 그리고 민중 역시 이 귀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심정이었다. 그들의 적들은 이 뻔뻔한 귀족이 프랑스에 복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스웨덴의 왕이 되어 나라를 전쟁 속으로 휘말려 들게 할 작정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1810년 6월 스웨덴의 왕위 계승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스톡홀름 시내에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페르센이 그를 독약으로 처치했다는 무섭고 위험한 소문이 이상하게 퍼져나갔다. 이 순간부터 페르센의 목숨은 혁명 때의 마리 앙뚜아네트와 마찬가지로 민중의 분노로 위험해졌다.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친구들은 고집불통인 페르신에게 장례에 참여하지 말고 집에 조심스럽게 남아있으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그날은 페르센에게 운명의 날인 6월 20일이었다. 어두운 의지가 그를 사로잡아 이미 꿈꾸어왔던 숙명을 실현시키도록 만들었다. 그래야 6월 20일 스톡홀름에서는 18년 전에 군중들이 마차 속에 페르센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동반자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던 파리에서의 일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마차가 성을 출발하자마자 분노한 폭도들이 군대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주먹으로 백발의 남자를 마차에서 끌어내려 방어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를 막대와 돌멩이로 때려 눕혔다. 6월 20일의 환상은 이렇게 해서 실현되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로 끌고 간 것과 똑같은 광포하고 맹렬한 폭도들에 밟히고 얻어맞은 최후의 왕비의 최후의 기사 아름다운 페르센의 시체는 피를 흘리며 비참한 모습으로 시청 앞에 누워있었다. 젊은 그를 그녀에게 연결시켜주지 못했지만 그는 적어도 같은 운명의 날의 죽음으로써 그녀를 위한 상징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다. 페르센의 죽음으로써 마리 앙뚜아네트와 사랑으로 연결된 마지막 인물도 세상을 떠났다. 이 지상의 누구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는 한 어떤 인간도 어떤 혼령도 완전히 세상을 떠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 페르센의 망가는 진실로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다. 이후에는 완전한 침묵뿐이었다. 곧 다른 진실한 사람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트리아노는 황폐해졌고 그 아름다운 정원은 황량해졌으며 아름답게 꾸며져 그녀의 우아함을 보여주던 그림이나 가구는 경매에 붙여져 처분되었다. 그녀가 살았던 흔적은 그런 조치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야 세월은 흘러갔고 유혈은 계속되어 혁명정부는 총재정부로 바뀌었고 보나파르트가 나타났고 그가 나폴레옹으로 황제 나폴레옹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합스부르크가의 황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 마리 루이즈 역시 같은 혈통이었지만 아둔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같은 트리아농의 같은 방에서 살았으며 괴로워했던 여자가 지금 어디에서 험한 잠을 자고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들의 감정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죽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왕비는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혈연이며 휴교자인 여자로부터 잔혹하고 냉담하게 잊혀졌다. 그러나 결국 상황은 달라졌고
괴로운 양심은 기억을 더듬게 되었다. 프로방스 백작은 300만의 시체를 넘어 루이 18세가 되어 프랑스 왕좌에 올랐다. 결국 목적을 달성한 셈이었다. 그의 야망에 오랫동안 장애가 되어온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녀의 불쌍한 아들 루이 17세는 다행스럽게도 이미 전부 제거된 지 오래였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한탄하는 법은 없지 않은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훌륭한 능 하나쯤 만들어 주어도 상관없겠지. 그래야 그들의 묘소를 찾아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 이전에는 형의 무덤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2년 동안이나 철저히 무관심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공포정치가 수천의 시체로 살찌게 만든 마드렌 근처의 악명 높은 수도원 뜰에서는 언제나 급히 일을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묘 파는 사람들이 묘마다 표시를 해둘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도끼가 매일 잘라 보내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 묻어야 했다. 십자가도 왕관도 없기 때문에 묘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국민공회가 왕가의 시체에는 생석회를 뿌리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파고 또 팠다. 드디어 삽이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반쯤 썩은 스타킹 데님을 보고 사람들은 무서움에 떨며 젖은 흙 속에서 찾아낸 한 줌의 그 하얀 먼지가 그들의 시대의 우아와 세련의 여신이었으며 이후에는 모든 고뇌에 괴로워하도록 선택되었던 왕비의 최후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